이번에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외화 획득용 원료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강력한 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그것이 수출품에 사용이 되었든지 또는 국내에서 그 수출품에 이용되기 위해서 제공을 했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일단 어떤 제품이 수출이 되어서 그것이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즉 외화 획득하는 데서 상당히 어떤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외화 획득용 원료 또는 이제 기재로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금융상의 그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관세 환급의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수출이 촉진되는 것을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외화 획득용 원료와 그 기재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그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원료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 그래서 물품의 제조,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재하는 것, 이것을 다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특히 미국으로 양복을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양복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국에서 어떤 그 원단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원단을 수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했다면, 결국은 원단은 이제 수입품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것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입된 물건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외화 획득용 원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단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국내에 공급업자를 통해서 뭐 단추라든지 뭐는 또 지포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부자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입이 되어 왔던 또는 국내에서 공급이 됐던 이것이 전체가 전부 다 어떤 수출 행위에 기여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또 외화를 벌여들였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외화 획득용 원료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의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떤 이 물품을 양복을 이렇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또 포장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했다. 그러면 이 포장재를 만든 그러한 업체가 납품한 것, 그것도 전부 다 그 포장재도 전부 다 외화 획득용 원료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나중에 수출 실적으로 그 범위에 이제 포함시키게 되죠. 다음에 외화 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 보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화 획득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그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을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기계다. 그렇게 되면 기계가 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품이 또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서 하자에 대해서 또 보수를 하게 되면 각가지 부자재들이 따라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수출품이 완료되고 그 후에 그 나가는 물품, 그것도 역시 전부 다 외화 획득용 원료로 그 범위에 포함시킨다. 지금까지는 외화 획득용 원료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라 하면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 기계, 장치, 부품 및 구성품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어떤 그 이러한 양복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 양복을 만들기 위한 어떤 직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것을 만드는 어떤 그 라인을, 그 공정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렇게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또는 국내 업체에서 납품을 받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전부 다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시설 기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따라오는 뭐 부품이라든지 구성품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외화 획득용 제품이다 하는 것은, 제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어떤 그 물품이 이제 원재료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되어 있는 완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화 획득용 제품이라 하면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원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만 가지고는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양복을 만드는 재단과 그 가봉, 그죠? 그런 바느질을 거쳐서야만이 비로소 이제 제품의 그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외화 획득용 제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럼 양복 이 통째를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화 획득용 제품이라 하면 결국은 관광 호텔에서 외국 외국인을 상대로 사용되는 어떤 식기 같은 거, 뭐 접시라든지 또는 포크라든지 나이프라든지 바로 이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관광용 그 페리, 그 배를 이제 운영을 할 때 그쪽에 이제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히 소비되는 그러한 수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데 수출입 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수출입 공고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이 이제 수입이 되려면은 통합공고에서 지정하고 있는 관련 단체의 어떤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왜냐하면은 외화 획득이라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매매 행위라든지 또는 서비스 행위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외국인을 향해서 되는 것이니까 최종 소비자는 결국은 외국인 또는 외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입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하는 아주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뭐 수량에 대해서 얼마를 들여오든 상관이 없고 제한이 없고 수입할 때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금도 면제를 받는 그런 특혜가 제공된다. 다음에 어떤 그 무역금융을 지원받고 관세 환급 등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제품을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입 대금을 결제할 그런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또는 유사단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저리의 이자로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또 신용장 개설상에 있어서의 유잔세 시를 개설할 때 그것에 대해서 특혜를 받게 되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나중에 외화 획득에 사용된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수입을 할 때 관세 환급을 특혜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신용장 개설을 할 때 이제 수수료를 할인받게 되고, 그 다음에 수입 시 원산지 표시를 면제한다. 원래 이제 이렇게 수입이 되어 왔을 때는 그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수입된 것이 수출이 돼가지고 최종 소비자는 미국의 소비자나 미국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것이니까 바로 이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화 획득의 범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외화 획득의 범위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으려면 외국과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원화가 아닌 외화로 그것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단 해외 수출, 해외 공사에 공해지는 그러한 것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 그래서 뭐 주한 미군에다가 어떤 물품을 팔았다. 근데 그것을 원화로 받으면 안 되고 한국 돈으로 받으면 안 되고 그 미군 당국으로부터 외화를, 즉 달러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이제 외화 획득으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관광. 어떤 관광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뭐 한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차피 그 달러라든지 엔화를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그럴 경우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물품을 살 때 결국은 이제 외화로 결제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외화 획득에 공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관광 사업에 종사할 때 생긴 그러한 외화도 역시 외화 획득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국내에 업자가 미국에 가서 어떤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고스트를 건설한다든지 그럴 때 벌어들이는 외화, 그것도 역시 전부 다 외화로 간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납품하기 위한 국내 업자의 국내 공급업자의 그런
물품도 결국은 수출 행위에 기여를 하게 됐으니까 전부 다 외화 획득으로 그 범위에 들어가겠죠.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했고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했는데, 자, 국내에서 이제 물품을 매도했을 경우에 그것이 외화 획득의 범위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반드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국 지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보세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출 관리, 수출 자유 지역이 되겠죠. 마산이라든지 익산에 설치되는 이런 보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만약에 미국의 어떤 업자가 한국에 있는 그 보세 구역 내에 있는 그 제조업자에게 어떤 물품을 제조할 것을 의뢰를 하였는데 이 물품을 국내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이쪽에 공급을 했을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미국 측으로부터 외화, 그죠? 달러를 받고 여기에 납품했을 때 그때 외화 획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음에 그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또 국내에다가 어떤 공장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업체로부터 원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달러를 받아야지만이,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제 수출과 이제 마찬가지 행위가 되겠죠. 어차피 국내에다가 공급을 하고 돈은 미국에서 와야 되니까 결국 이것은 수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외화 획득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조건은 반드시 원화가 아닌 외화로 결제가 돼야 된다.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외국으로 받은 그 차관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입찰에 붙였을 때 거기에 낙찰받은 업자가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 이때는 대금 결제 통화를 불문하니까 원하든 달러든 외화든 거기서 다 받은 금액은 전부 다 외화 획득의 범위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어떤 그 차관을 도입을 해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이제 차관을 도입해서 일본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발전소를 이제 짓게 되는데, 그럼 발전소를 지으려면 이제 이 건설업체에 입찰에 붙여야 되겠죠? 입찰에 이렇게 붙였는데 이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응찰받은 그런 업체가 여기다가 어떤 시설 기자재 또는 부품을 납품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납품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부터 한국전력으로부터 어떤 대금 지급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달러로 받았던 원화로 받았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최초에, 그죠? 이것을 발전소 지으려면 차관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외화가 한번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온 외화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이것도 외화 획득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다음에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성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구비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외화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산항에 일본 배가 이렇게 입항을 하였는데 거기다가 원화를 받고 그 일본 사람으로부터 일본 배로부터 원화를 받고 어떤 뭐 식료품을 공급을 했다든지 또는 선용품을 공급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외화 획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절충교역, 오프셋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가기관에서 공급하는 경우, 오프셋 무역이다 하면 이제 절충교역인데, 오프셋이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떼제배를 한번 예를 듭시다. 우리 한국의 이제 KTX가 도입이 될 때 프랑스 그 떼제배로부터 이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떼제배에서 이것을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떼제배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전부 다 납품도 다 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에서는 어떤 노동력만 제공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물품을 구입을 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지출된
그런 외화의 그런 유출을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절충 교육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KTX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의 어떤 공급업자가 뭐 열차 시트라든지 또는 뭐 카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재들을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납품을 했는데 이 떼지 배측으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것 역시 외화 획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근데 이것이 떼집으로부터 다시 원화로 환산돼 가지고 받게 되면 그것은 외화 획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역거래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에서는 외화 획득 행위에 주는 외화 획득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가 되겠죠. 어떤 이제 미국과 영국과의 이 사이에서 이 매매 계약을 중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중개 수수료, 즉 코미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외화 획득으로 그 범위를 이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으로부터 뭐 원화를 받고 뭐 국내에 어떤 공장을 짓는데 거기에 물건을 납품했다. 근데 그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외화 획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에 무슨 보세구역이라든지 보세공장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가지고 혼동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만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시험에 있어서 충분히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워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런 그 법률 조항이 응용되어서 나올 때는 항상 상식의 테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그 문제에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 그래서 이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데, 뭐 이해 못하실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K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영국에서 수입을 했다.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출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다른 A라는 업체에게 외화 획득용 물품을 양도를 해서 A가 대신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면 이렇게 양도한 자 K와 그런 물건을 받은 자 양수인, 그러니까 양도를 했으니까 이제 외화 획득에 필요한 그런 원료를 사용해야 될 의무는 바로 양수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양수인은 반드시 그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이 됐다면 그것을 반드시 수출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 다음에 뭐 외화 획득의 이행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용 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그 외화 획득용 원료를 이제 수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여기서 포함이 되느냐? 자, 우리나라 또는 교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을 위한 외화 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물품을 이제 수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은 또 그나마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중국이 뭐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다. 중국으로 수출을 하기로 됐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이 다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처음에 외화 획득용 원료를 수입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법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 제품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원료를 다른 목적으로라도 소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외화 획득 이행 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 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입을 하기로 한 자가 그 매매 계약을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게 되겠죠. 발행 때는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니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이제 고도의 기술을 위해서 외학등에 이행해서 시제품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외학등용 원료로 수입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 그 수출품의 규격에 맞는지 또 성질에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수입한 물품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합당치가 않더라. 그러면 결국은 그 수입한 물품을 또 다른 어떤 물품을 제조하는데 또 전용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에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타 사항으로서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경되거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되요. 뭐 보관 중에 뭐 썩었다든지 또 뭐 곰팡이가 많이 쓸었다든지 녹이 쓸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때 이제 폐기 처분을 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외학등용 원료 들어왔다가 그 목적에 쓰게 되고, 그래서 폐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손물량에 해당되는 외학등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생산한 물품입니다.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적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자동차 또 예를 들게 되는데, 자동차 한 대당 타이어는 4개가 필요해요. 그럼 100대면은 400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예비적으로 타이어가 이제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뭐 한 420대의 타이어를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100대를 수출하고 20대가 남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외학등용 원료로 들어온 것이 거의 다 소모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떤 평균치에 이르렀을 때 그런 것들은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다음에 이제 외학등용 원료 기재가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산업자원장관이 사후 관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 수입 승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다 써버려가지고 잔량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학등용 원료 기재를 양수도를 할 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학등용 원료가 다른 용도로 또 기타 불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데 또 쓰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물품을 이제 양도받은 자, 즉 양수자가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전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사람은 둘 다 산업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학등용 원료 또는 이제 물품을 국내 구매 이렇게 되는데, 외학등용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내국 신용장 또는 이제 구매 확인서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라는 것은 바로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이제 발급하는 그런 증서, 그 내국 신용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구매 확인서라고 앞 시간에 다 설명을 다 드렸죠. 근데 구매 확인서 이 자체는 확인서가 이게 이제 로컬러시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은 두 개 다 외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외학적으로 인정이 되고 수출시적으로도 다 인정이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구매 확인서는 바로 지급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지급 보증이 되겠죠? 지급 보증. 로컬러시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이 오픈이 되니까 결국은 이 로컬러시 발행은행이 국내 공급업자에게 지급 보증 책임을 다 지지만, 그러니까 즉 대금 회수에서는 아주 완전히 완전하게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 구매 확인서는 바로 은행에 지급 보증이 없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 차이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는 횟수의 발행에 그 제한이 없다. 자, 구매 확인서를 이렇게 국내 은행으로부터 발급을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마스터 LC가 있겠죠? 그렇죠? 마스터 LC를 가진 소유자, 수출자에게 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최초의 1차 수령자가 다시 또 기타 어떤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청업체에게 또 구매를 의뢰했을 경우에 그때는 또 다시 구매 확인서가 또 2차로 발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발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쭉 가는 것이 바로 회차에 관계가 없다. 뭐 5개를 끊던 6개를 끊던 이런 것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로컬 LC는 어떻습니까? 로컬 LC는 이것은 다르죠. 로컬 LC는 완제품일 경우에는 3차까지로 바로 3차까지로 그것을 신용장을 발행한 내국 신용장을 발행한 데서는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구매 확인서를 이제 발급을 받았는데 원래 납품했던 그 내용하고 이것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구매 확인서의 내용하고 이쪽에 납품된 그런 사실하고 완전히 다를 때, 그럴 때는 1차 구매 확인서를 은행에 반납을 하고 다른 구매 확인서를 재차 발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구매 확인서는 그 발행 횟수에 대해서 무제한이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그리고 1차 구매 확인서를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까지 계속 발행할 수가 있고 그러나 내국 신용장은 원래는 2차까지지만 그것이 이제 완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바로 3차까지만 발급의 횟수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시험에서는 뭐 구매 확인서는 뭐 3차까지만 발급 횟수가 제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가지고 내국 신청하고 혼동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국 구매 확인서든 또는 뭐 내국 신청이든 그것이 외 획득으로 인정이 되고 또 수출적으로 다 되지만 국내 공급업자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구매 확인서보다는 그 로컬 LC 내국 신용장이 은행을 통해서 지급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유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획득용 원료의 외획득 이행기간의 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물품을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그죠? 납품 더 많은 이제 물품을 주문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제조 기일에 대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조 기일이 늦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외획득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반드시 수출을 이행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간을 바로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 연장하는 경우도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그 이임을 받은 그 시도지사를 통해서 외획득 이행기간을 이제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범위는 바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1년 내에 그것을 수출할 수 없을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을 이제 위탁을 했는데 그 공장의 도산 등으로 인해 제품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있어요. 원래 이제 수출업자가 여기서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청을 줬단 말이에요. 하청을 줬는데, 이 업체가 이제 도산이 돼가지고, 또 수출 기일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승인 기간을 이제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용장 또는 이제 수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용장 또는 이제 수출 계약의 이런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외곽금융 원료로 그죠? 원료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쓸 수가 없게 되면 결국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그죠? 수입을 했던 이 업자는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또는 다른 또 어떤 그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미국의 K 바이어가 그 계약을 취소했다면 미국의 어떤 A, B, C 또는 뭐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그러한 상대를 찾아서 다시 이 원료를 사용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되겠죠. 바로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외획득이 완료된 물품의 하자 보수형 원료로서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수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대 보수 기간이 한 3년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어떤 물품을 여기서 이제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외화획득 이행 기간을 이제 초과하게 되니까 그럴 때 결국은 그 기간을 이제 연장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를 들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우리 자동차 또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죠? 브리지스톤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을 수출을 하고, 자동차를 수출을 하고, 타이어가 한 100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100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관세 환급이, 관세 수출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관세가 면제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수출을 하지 않고 이것을 빼돌려가지고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관세 포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진짜로 수입된 물품이 또는 공급받은 물품이 수출에 다 사용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 관리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출 물량이 아주 증가되고 그리고 수출 물량이 굉장히 그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해서 어떤 그것이 복잡하고 또 제품이 고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다 점검하려면 엄청난 그 시간과 또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후 관리를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한 그러한 업체는 따로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율관리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을 한 자는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합당한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하는 그러한 권한은 바로 기술표준원장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표준원장이 자율관리기업을 선정을 하고 업체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율관리기업. 그러면 이제 자율관리기업에 선정이 되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년도에 수출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업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무역업 신고라는 2년 이상 경과된 업체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제한 조건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그 이해가 다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이제 기업의 그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부대 경비에 있어서의 그 절감을 기하고자 하여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소요량 증명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물량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외화 낭비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준,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요량 증명 제도가 되고 소요량 증명 제도는 2001년도 개정된 그 대무역법에서 소요량 증명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자율 소요량 제도 자율 소요량 계산서, 그러니까 소요량 증명서가 2001년 개정 대무역법에서 자율 소요량 계산서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권한을 대폭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임을 하였죠. 자, 그러면 이제 소요량 증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요량 증명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우리가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자, 소요량 증명서라는 것은 소요량 증명서 발급기관이 외화획득을 이용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 양을 계산하고 동내용을 확인한 증명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또 예를 들면 자동차 수출조합에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타이어가 4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네 개가 그죠? 어떤 예비품이라든지 또는 그 타이어에서 불량품이 있을 것 같아서 자동차 한 대당 보통 타이어가 6대가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면 각 관련 단체 뭐 섬유류 수출조합이라든지 뭐 자동차 조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정한 그러한 소요된 원자재 그 양, 그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타이어가 6대가 필요하더라.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양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맞다. 확실히 그렇게 필요하더라고. 그것을 확인한 것. 그것이 바로 소요량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소요량 증명서는 각 관련 단체에서 이제 이것을 발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소요량 계산서는 에어 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 양을 당해 기업이 자체 계산한 그러한 서류를 만들었고, 소요량 증명서는 해당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조합이라든지 단체에서 발급을 받게 되고, 소요량 계산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그죠? 내가 보니까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타이어가 6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 그것이 바로 소요량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손모량이라는 것은, 손모라는 것은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양복을 만드는데 원단이 이렇게 이 야드가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야드가 필요하게 된 것은 결국 양복을 하나 만드는 데는 1.5야드가 필요하게 되는데, 전체를 다 쓸 수 없겠죠. 나머지 여백 부분이 남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양복이 실제 생산되는 데는 1.5야드만 필요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0.5야드는 여부로 남게 되고, 또 이제 불량품이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이것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실제로 들어가는 양,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량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어떤 그 평균값을 낸 거, 그것을 말한 것이, 그러니까 양복 한 벌을 만든 데는 평균 원단의 80%가 소요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나타냈는데, 요 양을 표현한 것은 평균 손모량이 되는 것이고, 손모율은 바로 양복을 만드는 데는 이 정도의 한 80% 정도의 이런 것이 손모가 되더라. 그래서 평균 소모량을 100분율 값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 그것을 바로 손모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단위 실량에서 수출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 양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컵라면을 우리가 예를 듭시다. 컵라면을 예를 들게 되면은 컵라면을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컵라면에 이제 주 성분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업류가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맥분, 밀가루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설탕이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구성품들이 쭉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컵라면 한 개를 만드는데 팜유가 얼마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밀가루는 얼마 들어가더라, 설탕은 얼마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것이 10%, 20%, 30% 이런 식으로 또 수치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단위 실량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출품 1단위, 그래서 1단위라는 것은 바로 컵라면 한 개, 또 양복 한 벌, 또는 테이프 한 개,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1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컵라면 한 개를 만드는 데는 팜유가 얼마 들어가고 송화뼈는 얼마 들어가더라. 바로 그것을 이제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단위 실량이 되는 것이고, 기준 소요량이라는 것은 고시된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 양으로서 단위 실량과 평균 손모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개를 만들 때는 또 얼마가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합해가지고 더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1단위에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100개를 만들 때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죠. 어떤 것에서는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에는 좀 많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정치가 않겠죠.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한 단위로 보지 않고 이렇게 단위 실량을 포함하고 전체 손모량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이제 평균값으로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준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자율 소요량이라는 것은 자율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기업체 스스로 이것을 선정하고 계산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한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 양으로서 단위 실량과 평균 소모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준 소유에 여기서 기준 소유량과 단위 자율 소유량은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단위 자율 소유량은 기업체 스스로 이것을 산출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은 뭐 국내 업체에서 또 공급을 받아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것 또는 국내에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도 이제 외국으로부터 또 수입을 해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 뭐 제조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또 외화협동용 원료를 써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외화협동용 제품의 그 수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외화협동용 제품이라 하면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그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제품 자체로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그것이 바로 외화협동용 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게 되는 아주 그 고가의 어떤 그 도자기라든지 또는 그 식기라든지 그런 거요.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품업체가 수입하는 선용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용품도 결국은 외국의 배에다가 어떤 선박부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결국 외국 배에다 공급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수출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것 전부 다 선용품이 되겠다. 그리고 선용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바다에 있는 배가 그죠? 한국의 그 육지에 뛰어들어서 운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바다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가 전부 다 해외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군납업자가 이제 어떤 다른 업체에 군수품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군납에 쓰이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외화협동용 제품의 범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강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강에서 이제 원산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